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이것만큼 잔인한 법이 없다. 아, 그래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역시 법보단 주먹이 가깝구나. 국제법이 우리나라 정책이나 혹은 법에 영향을 준 그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국제법도 있고 유엔이라는 기구도 있는데 왜 여전히 지구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이 이곳 경희대학교에 계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유엔 인권이사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먼저 유엔을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참화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놓고 있는 건 당연히 평화와 안보이고요. 그 이외에 두 가지 축이 더 있는데 하나가 발전, 디벨롭먼트, 그리고 또 하나가 휴먼 라이츠,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축을 두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평화 안보 관련해서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고 발전 관련해서는 에코속, 그래서 경제사회 이사회가 있고 그리고 인권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인권 이사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서 어떠한 인권이 구체적인 인권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들 간의 약속으로 보면 되고요. 그 핵심적인 게 조약입니다. 나라가 서로 합의해서 이제 맺은 약속인데 유엔 헌장, 제네바 협약, 뭐 여러 인권 조약들이 다 여기에 속하고 하지만 국내법과 조금 다른 측면은 이 국제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 간의 오래된 국가 관행과 그거에 관한 법적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국가들이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이 약간 힘센 나라들은 다 피해가고 약속하지 않고 사실은 좀 작은 소수의 나라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까요? 약간 억울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제일 실은 많이 받는데 네. 실은 국내법도 그렇다면은 잘 지켜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집행이 되는가 생각을 하면 형법이 있지만 범죄도 계속 발생을 하죠. 실은 국제법은 한 번 위반이 되면 오늘 말씀 주신 그러한 전쟁이라든지 사람이 엄청나게 학살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국제법 위반이 굉장히 크게 부각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국내법보다는 훨씬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뭐 당장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 쇼핑을 해서 직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 이메일을 주고받는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실은 국가들 간의 약속을 통해서 그 국제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고 수행되는 내용들인데 이건 다 실은 다 잘 지켜지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 그 실제 가능한 일인가요? 먼저 큰 그림부터 네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실은 전쟁법으로부터 논의가 됐어요.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자. 민간인은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물을 구별해야 된다.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선을 만든 게 이제 국제법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뉴렌베르그 전범재판소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대 여러 가지 임시특별재판소들 그리고 이제 상설재판소까지 그 2002년에 상설로 만들어진 게 오늘 말씀 주신 그 국제형사재판소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콜트 약자로 이제 ICC인데 우리나라는 당사국입니다. 실제로 뭐 제노사이드, 인도의 반환제, 뭐 전쟁 범죄 같은 경우 우리 법원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이행입법까지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서 2024년도에 ICC가 가자 지구에서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 굶주림, 헝거와 스타베이션과 관련해서 전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정제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했고 서방 진영에 그것도 현직 국가 수반을 상대로 영장이 나온 건 사실상 처음이라서 매우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재판소에 넘길 의무, 협력 의무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장은 집행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이러한 이 협력 의무를 우리가 당사국으로서 가진다는 측면을 분명히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제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쉽지 않고 핵심적인 사유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국제규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약속 한 적 없으니까 지킬 의무도 없다. 이런 식이거네요. 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법이 안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아무 체포영장이나 뭐 국제적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미국에 가서 체포해 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법보단 주먹이 가깝구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전제가 조금 잘못된 게 일단 국제법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아름답고 이상향적이고 우리가 뭐 따라야 될 그럴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이것만큼 잔인한 법이 없다. 아, 그래요? 국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규칙을 만든 거라서 항상 그 최저선을 만드는 법이다. 국내법적으로 어떤 많은 논의들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수렴되다 보면은 그 레드라인이 올라가는 거고 국제 정치 그 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 주신 마두로 납치 같은 경우는 그럼 국제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힘이 더 우선하냐? 맞습니다. 실은 굉장히 조금 참담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요? 꽤 많이 있고요. 콩고의 민병대 지도자였던 루방가가 2012년에 많이들 아실 그 소년병을 동원한 죄로 그거 뭐 2019년에 30년형을 선고받았고 작년 10월에 ICC가 그 수단 다르푸르에서 그 굉장히 큰 학살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알리 쿠샤이브에게 사상 첫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작년 12월에 2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거의 30만 명 가까이 학살된 다르푸르의 비극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의를 세운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결국 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장면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례로는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주목을 받고 있고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사법적 처형, 그러니까 재판 없이 살해된 혐의로 인도의 반환죄로 현재 체포돼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공소사실이 확정되었고 11월에 정식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제법이라는 게 법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게 국내에 영향을 미치려면 국내에서 어떤 법을 바꾸거나 해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법이 우리나라 정책이나 혹은 법에 영향을 준 그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좋은 질문입니다. 뭐 사례들 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일상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노동 분야를 보면 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미뤄왔던 국제 노동 그 ILO 기구 핵심 협약을 2021년에 비준을 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에 개정이 있었고 난민 분야에 있어서도 유엔 난민 협약 바탕으로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의 난민법을 만들었고 여성과 가족 영역에 있어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포함한 여러 인권조약기구를 통한 논의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뭐 가족법이 크게 바뀐 부분들도 있고 뭐 최근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바뀐 것들도 지속적인 국제기구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인권조약에 따른 조약기구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국제법 덕분에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인권이 조금 더 발전한 측면들도 많이 있는 거네요.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그런 약속들 중에서 최근에 차별금지법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혹시 우리가 가입한 그 유엔 그 조약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것들도 있나요? 9개 핵심 인권 조약 중에 우리나라는 8개를 가입 비준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조약의 조약 기구들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인권 분야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듣는 국내에서 이행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설사 인권 조약기구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약속을 하고 지키겠다고 가입 비준한 조약에 따른 기구들이라면 최소한 그런 특수성이 아니라 왜 국제기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왜 그렇지 않은지를 마찬가지로 같은 법리로서 우리가 논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없고 그냥 법적 구속력 없다. 우리나라 특성 때문에 아직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유엔의 기구를 설명해 주셨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인 것 같거든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국제법이 결코 아름다운 법이 아니라는 게 이미 국가들은 강대국 특히 5개 상임이사국을 통해 비토권을 거부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만 봐도 얼마나 잔인한 법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집행할 세계 경찰도 없고 안보리 거부권으로 강대국이 뭐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있고 더 아픈 거는 이 규범을 만들고자 앞장섰던 서구 진영에서 이러한 규범을 저버리는 여러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서가 국제 질서가 최근에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역사를 길게 보면 국제법은 항상 파국의 잿더미에서 만들어져 왔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것처럼 국제연맹과 함께 가장 부각됐던 법이 그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는 켈로그 불이앙 팩트였습니다. 협정이었었고. 근데 실은 2차 세계대전 만들어지면서 이런 협정을 왜 만들었냐. 이게 뭐 법도 법이냐, 국제법도 법이냐. 그때부터 이미 질문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누렌베르그 전범재판소를 통해서 나치 전범들을 처벌할 때 핵심적인 법적 기초가 됐던 게 이 팩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 이 롤백, 그러니까 후퇴한다기보다는 시계바늘도 톱니바퀴가 돌아가려면 리쳇 이펙트라서 살짝 뒤로 가는 듯 하지만 앞으로 넘어가는 좀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지라는 그런 약간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혼내줄 수도 없고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도 없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관심인 것 같습니다. 가자, 뭐 우크라이나, 뭐 수단 여러 나라의 비극을 먼 나라의 일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것 자체가 힘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허공에 떠있는 추상적인 세계 시민이 아니죠. 자기 자리에 단단히 발을 딛고 국내 정치가 막힐 때는 국제기구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인권단체 함께 하거나 후원하는 일이 굉장히 좀 그 그물망의 한 코가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의 인권부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주민 인권부터 난민 소수자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정부가 과연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시민으로서 묻고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측면은 발신과 기록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찍는 사진 한 장, 눈물로 받아낸 난민들의 증언, 막힌 법원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고발장. 이러한 발신과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다음 세대의 정의를 살릴 수 있는 기술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평화활동가가 가자 지구를 향해서 항해하다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납치, 체포돼서 고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있다가 국내에 귀국했는데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뭐 하러 갔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작은 실천들이 그들의 부당함들을 밝혀낼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미래의 고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또 다음에 핫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까지 기다려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